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FA-50 경전투기는 가성비와 성능의 균형을 갖춘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FA-50 경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된 만큼 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FA-50 경전투기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택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요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FA-50 경전투기의 장점을 꼽았을 때 탁월한 가성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는 FA-50은 다른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A-50은 중소규모의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F-16이나 라팔 같은 고가의 전투기와는 달리 FA-50은 저렴한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비를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 및 방위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된 만큼 높은 다목적성과 유연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바로 FA-50 경전투기는 레이더와 정밀 타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접 항공 지원을 비롯해 정찰 및 훈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전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FA-50 경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현대화된 설계를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FA-50은 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A-50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정밀 유도 미사일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투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은 FA-50을 단순한 경전투기 이상의 항공기로 평가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 경전투기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FA-50 경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높은 신뢰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A-50 외에도 다양한 항공기 개발 및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방산 시장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개조 및 기술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폴란드의 경우 자국의 환경에 특화된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자마자 공군 전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연일 한바구음이 떠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FA-50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의 훈련 및 작전에서 성공적인 운용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었던 만큼 필리핀과 태국 등 여러 국가가 FA-50을 도입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실전 경험은 새로운 구매 국가들에게 높은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FA-50의 높은 인기 비결 중에서 뛰어난 경쟁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격과 유지비 면에서 FA-50 경전투기는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 슈퍼 TUCANOLT, 러시아의 야크 130 약 130보다 우위에 있고, 동시에 이들 전투기보다 더 현대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FA-50 경전투기는 단순히 항공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구매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필리핀의 사례만 하더라도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체계 MRO도 함께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전투기 구매 이상으로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FA-50 경전투기가 중국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맞서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전력 증강을 안겨주고 있다며 연일 큰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미국 매체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의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 군사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함성과 전투기를 비롯해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전략 자산을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가 또다시 한국을 통해 FA-50 경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남중국해를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서 제작된 FA-50 전투기를 추가 구매함으로써 필리핀과 또 다른 미국 동맹국인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강압적 전술이 초래한 대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필리핀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보유 수를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12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매는 필리핀 국방부가 이달 초 공개한 조달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드러났으며 총 400억 페소 약 9,756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 정확한 항공기 수량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 등의 매체들은 12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의 이번 FA-50 경전투기 도입을 놓고 2명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20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들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필리핀처럼 광대한 섬 국가에 있어서 FA-50 경전투기 도입은 공군 전력의 비약적인 증강을 의미한다며 극찬 어린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최근까지도 중국은 지속적이고 때로는 대담하게 필리핀군을 압박해왔으며 톰 스타머스와 사비엘 KSABINA 암초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서 필리핀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FA-50을 구매하기로 한 필리핀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필리핀이 2014년에 약 4억 2천만 달러 규모로 FA-50 경전투기를 첫 구매한 이후 또 다른 미국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압적 태도가 결국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ANU 위싱턴 사무소 소장이자 중국 전문가인 존 블락스랜드잔 BLAXLAND는 브레이킹 디펜스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구매는 냉전 이후 필리핀 공군의 전력이 쇠퇴했던 과거 정책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즉 해양 민병대와 해안경비대를 앞세운 적대적 압박은 결국 역효과를 낳았다며 그는 필리핀이 과거 중국에 양보했던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강경 태도는 필리핀이 반발할 결의를 키우게 만들었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려는 의지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블락스랜드는 한국과의 협력 증대는 중요한 신호라면서도 한국이 현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어 방위 정책의 우선순위가 크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을 통해 전격적으로 FA-50 경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나선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만큼 재빨리 고품질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신속한 전투기 생산 능력은 점차 가속화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필리핀 정부에게 있어 천군만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중국 방위 전문가로 잘 알려진 말콤 데이버스는 브레이킹 디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FA-52 경량 전투기로서는 매우 유능하며 숙련된 조종사가 운용할 경우 중국 공군 PLAAF의 구형 전투기나 해상 초계기, 그리고 조기경보 플랫폼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6, 제-20, 제-35 등 중국의 최신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FA-50이 현재 시각 내 전투 능력을 가진 미사일로만 무장하고 있어 중국에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며 먼저 격추하는 전술적 우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FA-50에 AESA 레이더와 BVR 가시거리박 미사일이 탑재된다면 이러한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주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의 FA-50 경전투기 구매가 필리핀의 남중국해 방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논고 중국 정부가 연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항공기 도입과 조종사 훈련을 비롯해 FA-50의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FA-50을 도입해왔던 필리핀의 공군 전력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FA-50 도입 사업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필리핀 공군이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전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중국 어선과 중국 전투기들이 필리핀 영해와 영공을 제 집 드나 들듯이 불법 침범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을 통해 FA-50 경전 투기와 각종 초계함을 도입한 뒤로 중국의 도발이 일순간에 잠잠해졌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미국 매체는 중국 정부가 필리핀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도발을 일으킬수록 관련 국가들의 무장 속도가 신속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도 나날이 번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숱한 외침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방위산업을 부단히 발전시켜왔던 우리의 빛나는 역량과 기술력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애서 실패는 없는 거야 하며 울산 미포 모래사장에 조선소를 짓던 정주영 회장의 말이 떠오르는 오늘 아침입니다. 철강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호주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등의 철저한 장사꾼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제재를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현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장관급 인사들은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대단한 협상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동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대미무역 흑자 국가인 한국에도 여지없이 관세 폭탄을 던질 것이라는 게 온 세상의 추측이었거든요. 심지어 철강 관세를 때리니 을 것이 왔구나 싶으셨겠죠. 하지만 여기에 큰 거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선업에 쓰이는 철강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세가 예정된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미군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건조에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절대로 중국산 철강을 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선 대기업에서 이미 미국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인수에 언제라도 우리 기술로 배를 건조할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해군력과 조선 사업을 활용해 트럼프와 막전막후의 거래를 하고 있는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나면 역시나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한 한민족 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차실 겁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 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회사인 한화가 20% 이상 주가가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업인 방산 부문의 성장세를 제대로 탄 데다 곧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까지 마쳐 트럼프 대통령 테마주가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처음 우리 조선 대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의 매출도 아니고 영업 손실만으로 1,115억 원을 잃었을 정도로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바로 우리의 이런 해안과 기술력 덕분에 한국을 비껴갈 전망입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중국 조선 산업을 견제하며 연일 중국 때리기의 반사로 한국 조선 산업에 애원하는 협력 의사까지 내비쳐왔기 때문에 가능한 베팅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근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같은 동맹에 말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장사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편애가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실제로 며칠 전 미국 의회 발표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클 리와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군준비태세 보장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함정과 항공모함,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듭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었죠. 물론 법안에는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갖춘 믿을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이미 조선업에서 별 볼 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닐 테고요.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과 그 힘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때릴 일은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계의 충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또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탄핵 전 우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며 한국 조선업에 수십 조를 쏟아 붓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미국 군함과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군으로부터 얼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서 아파치 헬기를 생산하고 F-15와 F-16 전투기를 수리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데에 감동한 눈치죠. 물론 여전히 언제든 카드를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단편적으로만 몰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지각 있는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는 자칭과 타칭 협상의 귀재입니다. 이미지와 명분을 잘 알기에 미국 국내 여론용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한국에게 SOS를 치면서 미 해군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애원이라 표현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해 미군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미 해군 정보국이 조사했던 자료가 유출되며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1에서 2년에 한 번씩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끊임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계속 건조되곤 했던 것 같은데요. 불철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시에 방산비리를 잡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했기 때문이었겠죠. 실제로 중국은 한때 가격 경쟁력으로 조선업 수주 물량을 싹쓸이 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수천억이 들어가는 배를 만드는데도 품질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용접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엔진 터빈조차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이 너무나 잦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짱짱해서하게 완벽한 배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한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노가 운항 중에 멈춰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한 척에 3천억이 훌쩍 넘는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났다는 사실도 황당했지만 건조된 지 물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배라는 사실이 헛웃음을 짓게 한 것이죠. 더욱 가관인 것은 중국 수리공들이 몇 달 동안이나 수리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배는 조선소로 예인돼 폐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선박업계는 중국 조선업체와 완전히 거래를 끊게 됩니다. 중국 조선사 75% 이상이 1년 동안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고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선박만 겨우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싹 쓸어가던 글로벌 및 자국의 선박 건조 발주, 그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녹아든 고부가 가치 선박 계약은 한국 조선사로 몰린 것은 물론이죠. 물론 현실은 이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부정하며 미군 함대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가득 찬 일본인들의 망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금액을 낮춘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보조금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건가. 한국이 LNG 운반선 건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미쓰비시나 IHI와 같은 일본 기업의 노하우를 배워갔겠지만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주력 산업과 한국이 왜 겹치는지 아는가? 전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지난날의 환상에 젖어 한국을 시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싱턴 정계에서는 한국의 전술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식으로 당근을 주고미 해군 군함 건조 기능을 대여하자는 거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적을 타격하고 우리를 지켜낼 힘과 머리와 기술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이냐. 문화 강국이면서 힘까지 센 엄친아 같은 나라죠. 그리고 트럼프조차 함부로 건드리며 목을 조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희 장군의 말씀 받들어 그 누구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자리 잡으며 또 강한 한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 들려오는 전대미문의 소식으로 인해 아연 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파격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캐나다 정부 역시도 트럼프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매체로 잘 알려진 폴리티코는 최근 유럽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분쟁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전격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와 한국이 지난 월요일에 기존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EU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이번 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서울이 EU의 기술 및 전자상거래 규제 방식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들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의 디지털 규제 체계를 시장에 대한 부당한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이번 협정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1조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대서양 횡단 무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EU가 외국과의 무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EU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이번 디지털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선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럽연합 EU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이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수요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계획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시프초비치는 우리는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함께 확인했지만 결국 한 손뼉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데이터 흐름과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디지털 계약과 같은 비즈니스 지원 기술을 포함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의 협정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벽의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디지털 무역협정은 앞으로 도래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디지털 무역협정은 양측 간의 디지털 교류를 확대하고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콘텐츠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무형 자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협정은 그러한 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석권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의 규제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의 디지털 스타트업들은 EU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출시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협정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다양한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이번 협정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결됐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전자상거래의 촉진,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협력 등의 요소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 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에 맞서기 위해 전격적으로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미국과 날선 대립을 전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최근 한국과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대거 도입하려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캐나다 현지 매체인 오타와 시티즌은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캐나다의 다양한 군사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캐나다의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방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과 캐나다 병합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 체계를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 혹은 비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불안정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 있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3월 5일과 6일에 한국의 방산기업 및 부처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군에 새로운 장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는 자주포와 훈련기를 비롯해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잠수함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되었다. 한국 측은 캐나다 산업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역한 대한민국 해군 제독이자 하나오션 부사장인 스티브 정쟁 제독은 현재 운용 중인 자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SS-III 캐나다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타와 시티즌 아터와 시터전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6년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미 세척이 건조된 한국의 잠수함은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3주 이상 잠항할 수 있으며 항속 거리는 7,000해리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능은 북극작전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보수 시설은 캐나다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미국산 무기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캐나다의 탑재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 제독은 강조했다. 또한 한화는 이번 사업 제안을 위해 이미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무작정 방문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캐나다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대략적인 도입 절차를 논의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찍이 여러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주문 문제나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 및 신속한 납품 속도 등을 이유로 한국산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인 만큼 트럼프로부터 사상 초유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 정부로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주포와 경공격기를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과 전차를 공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도 10억 달러 이상의 자주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는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이 해당 국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즈 통신은 2024년 10월 보도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표준과 호환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산 장비의 가격 상승과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으로 인해 자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정 제독은 이에 대해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겪었다며 우리 해군의 모든 것이 미국에 의존했지만 미국은 계속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고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했다. 고 설명했다. 캐나다군은 현재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이 캐나다 군사 장비의 많은 기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도입할 예정인 190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함대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오타와 시티즌은 2월 14일 보도를 통해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캐나다 신형 전투함의 핵심 시스템 상당수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업그레이드나 심지어 부품 공급과 관련해 미국이 캐나다를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캐나다 합병 주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안보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다각적인 방위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매체는 최대 800억 달러 116조 원 규모로 추진되던 수상 전투함 CSC 사업만 하더라도 당초 캐나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산 전략 자산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캐나다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캐나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조디 타머스와 조달부 차관이었던 빌 매슈즈에게 미국이 기술을 통제하는 위험성과 CSC 함정에 캐나다산 기술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자유당 정부와 군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23년 캐나다는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신형 군사 시스템을 주문했으며 대부분이 미국 업체에서 공급되는 장비였다. 여기에는 보잉과 체결한 80억 달러 규모의 신형 감시 항공기 구매 계약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자유당 내각 장관들은 보잉을 신뢰할 수 없는 산업 파트너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미국 업체로부터 드론을 구매하는데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러한 계약이 미국 정치인들의 캐나다 국방 예산 지출 부족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판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캐나다 매체는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지난 3월 9일에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안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과 다각적인 안보 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캐나다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내리고 나선 것은 캐나다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동맹을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위협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캐나다군 지도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을 깨고 미국과의 단절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19년까지 캐나다 왕립해군 사령관을 역임한 마크 노먼 전 중장의 칼럼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노먼은 2월 14일에 쓴 내셔널 포스트 칼럼에서 캐나다가 손 놓고 미국이 자국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조치들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는 석유와 가스를 비롯해 전력 및 필수 물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외교 및 군사 관계와 약속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매체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두 번 다시는 외세에 의해 주권이 좌우되지 못하도록 자주 국방에 매진해왔던 우리의 슬기로운 대처가 오늘날 안보 위협에 놓인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해병대의 전력이 충격적으로 약하고 장비와 훈련이 부족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해병대는 중국의 다른 군대와 달리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될 만큼 주요 전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957년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폐기하면서 해체되기까지 했는데 1980년에야 재창설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이전까지 해병대가 필요 없다고 말하던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야욕을 가지고 대만까지 탐을 내면서 해병대는 필수 전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미국방 전략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후 미국을 겨냥한 대등한 경쟁자로 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해군 해병대 증감이었습니다.
중국 해병대가 세계에서 미 해병대만이 하는 해외 상륙작전은 물론 원정작전과 원정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병대가 기동성 AGL-ITY를 위해 작아지고 있으나 중국 해병대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병대를 간과할 수 없는 게 한반도 유사시 중국 해병대가 우리 영토로 상륙하는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 해병대가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를 가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하고 산둥반도 지역의 여러 항구에서 해상 운수 및 장비 적재, 기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하 10도가량의 극한 기후 속에서 상륙부대는 장비 적재, 교차 이동, 방어 공습, 해상 구조 등 15개 항목의 훈련을 실시했는데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상륙 및 해상 운수 훈련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해군 육전대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계 5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5개 연대 6천여 명 수준에서 남중국해, 마차를 계기로 2개 여단 규모 2만 명으로 급속 성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 2만 9천 명을 보유해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그에 의하면 점력은 세계 해병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열마린과 동급으로 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위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15년 중국군 30만 감축 선언을 하면서 해병대는 400%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육군을 줄이면서 대신 해병대를 증강시키겠다며 앞으로 1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기준 5만 2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해병대 전력을 증강시켜 남중국해와 분쟁이 일고 있는 섬들 점령하고 대만 침공에 성공하며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상륙작전을 펴서 한반도 일부를 가지겠다는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해병대의 실체라면서 중국 해병대를 까발리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대만 해협에서 남중국해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공군과 해군은 소위 순찰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춘절 연휴 동안 중국 국방부는 다양한 주요 전투 장비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군대 안에 군대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해병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군사훈련에 32명의 병력을 파견한 중국 해병대는 연말 주하이 에어쇼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식 언론은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 군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친중 군사평론가들은 해병대의 주요 임무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며 스프레틀리 제도와 다오 위다오 같은 지역이 부차적인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역 미 해군 대령 샘 탕그레티는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중국이 최근 상륙작전과 대형 공격함에 집중하는 것은 대만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필리핀이 전통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점령하는데도 중국 해병대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 해병대는 미국의 해외 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 션 저우는 현재 중국 해병대는 그러한 작전에 필요한 전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첫째, 그는 병력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개편 후 중공 해병대는 6개 여단, 약 4만 명의 병력이 3개의 다른 전구 사령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부 전구 사령부에는 2개의 해병대 여단이 있습니다. 여단은 진먼 근처의 푸젠성 신장에 주둔하고 있어 섬에 대한 공격 준비를 시사합니다. 사여단은 산토우 인근 광둥성 제항에 주둔해 타이난과 가오슝을 포함한 대만 남부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전구 사령부는 또한 하이난 섬과 가깝지만 대만과는 거리가 먼 광둥성 잔장의 2개의 해병대 여단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단은 미국이나 연합군의 반격에 대비해 카이난 방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중국해의 섬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베트남과 대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군 상륙함의 약 절반이 잔장에 배치되어 있어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작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을 시사합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진먼 근처에 해병대 여단 1개와 수륙 양용 합동 여단 2개를 배치하여 공격 계획을 시사했다고 지적하지만 약 1,8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이 3개 여단으로는
진먼을 신속하게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해변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륙 과정에서 병력의 절반을 잃으면 나머지 9,000명의 병력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도 수륙 양용 돌격 차량에 의해 제한됩니다. 해병대와 수륙 양용 합동여단은 주로 3인승 승무원이 있고 8명의 병사를 태울 수 있는 GBD 5수륙 양용 보병 전투 차량을 사용합니다.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는 또한 GDT 5수륙 양용 돌격 차량을 사용하는데 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리 해안 포격을 위한 105대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변형은 4인승 승무원이 있고 추가 병력을 태울 수 없습니다. 선저우는 두 차량 모두 물속에서 시속 약 25km로 이동하고 무게가 26톤이지만 장갑이 얇고 표준 포병 및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용 중인 또 다른 차량은 GBL 8또는 GTL 11바퀴 달린 장갑차로 승무원이 2에서 3명이며 7에서 10명의 병사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 속도는 시속 약 13km로 훨씬 느려 추적식 수륙 양용차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장갑은 더욱 약합니다. 선저우는 중국 해군과 공군이 수륙 양용 상륙을 위한 충분한 화력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병대는 해안 공격을 위해 자체 화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침공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상륙 작전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150대포로 무장한 수륙 양용차에 크게 의존합니다. 선저우는 이러한 대포는 화력이 부족하고 사거리가 제한적이며 장갑 보호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대만의 155 포병대, 전차포, 대전차 미사일, 헬리콥터의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되어 물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안에 도달한 것조차도 대만의 전차와 대전차 무기에 맞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뒤따르는 경장갑 부대는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제한된 수의 15식 경전차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은 물에서 작동할 수 없으며 해안가를 확보한 후 배로 운송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15식의 장갑은 약하여 대만의 전차에 효과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각 군집단 부대에는 공격 및 유틸리티 헬리콥터를 갖춘 항공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격 헬리콥터를 많이 잃었으며 특히 어깨 발사식 스팅어 미사일에 맞섰습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미국산 스팅어 미사일과 근접 방공포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 헬리콥터가 침공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에서 가장 흔한 공격 헬리콥터는 GL-10으로 400대 이상이 운용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설계를 모두 모방했지만 승무원이 2명뿐이어서 추가 병사를 수송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또 다른 개량형 경공격 헬리콥터인 G-19도 비슷한 한계가 있습니다. G8과 G9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군대의 유틸리티 헬리콥터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약 20명의 병사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은 미국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중국 버전인 G-20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모방한 다양한 헬리콥터는 비교적 오래되었고 느리며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2024년 10월 중국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G-20의 새로운 함상 버전인 G-20J의 첫 번째 사진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선저우는 상륙작전이든 3군단 상륙작전이든 중국 해병대는 작전을 지원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훈련이 부족하고 관련 경험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상륙작전을 위한 충분한 해상 및 공중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75형, 76형, 71형과 같은 대형 상륙함은 가장 먼저 침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해병대의 주력이 바다에서 실종될 것입니다. 사실 해병대는 전체 중국 군대와 장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상륙작전이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평론가 쉬커는 미국이 상륙작전에서 가장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공산당은 이와 유사한 성공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인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수행했으며 태평양 전장에서 수많은 복잡하고 잔혹한 상륙전을 치렀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위험을 감수한다면 대만은 지옥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병대가 첫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장비도 부실하기에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병대와 달리 한국 해병대는 1949년에 창설되어 무려 75주년이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최고의 장비로 해병대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비빨을 자랑하는 미 해병대보다도 실제로 엄청난 훈련 강도로 무장한 한국 해병대가 실력이 1위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 해병에서 인정하는 해병대가 한국의 해병대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코브라골드 훈련전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5년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진해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태국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UDT를 비롯한 해군 특수부대 등 세계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칼 훈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무려 19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이 잇따라 원전 건설에 나서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른바 팀 코러스를 구성해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440기, 건설 중인 것은 65기이지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나 부지를 선정한 것과 같이 계획 추진 중인 원전은 430기에 이릅니다. 한미 양국 원전 수출 파트너십의 윤곽이 잡힌 데 이어 MOU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에 웨스팅하우스가 이해 제기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하고 중동 등의 시장에선 한국이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 미국에서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지두달 만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정부 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협상도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서 2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우선 두 회사는 3월로 다가온 한수원의 체코 원전 본계약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양국 정부 간 MOU와 함께 체코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끝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분 100%를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와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나눠 갖고 있지만 원전 업체라는 특성상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해온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전에서 자신들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이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한수원의 수출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한수원은 그간 APR-1400이 국산화를 이룬 설비로 제3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펴오면서 양사 간에 계속되는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계약은 물론 앞으로도 원활한 원전 수출을 위해선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지재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관련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수주를 위해선 이번 기회에 지재권 논란을 매듭짓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계약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프랑스 알스톰 출신 패트릭 프레그먼 웨스팅하우스 CEO가 사임하면서 분쟁 종지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간 원전 수출 협력 MOU가 맺어지고
한국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프래그먼 CEO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9일 프래그먼 CEO가 오는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프래그먼 CEO가 유럽에서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며 3월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몇 달간 더 웨스팅하우스를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2대 주주인 카메코도 프래그먼 CEO의 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사이에 정식 협력 체결이 되기도 했으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상 발표를 앞둔 변화 속에서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과 소송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프래그먼 CEO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하는 상황에서 과거 한국에 대해 악담에 가까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이어온 프래그먼 CEO를 그대로 두기엔 대주주인 브룩필드와 카메코 등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세를 따르지 않아 쫓겨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프래그먼 CEO는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한 지재권 소송을 주도하고 2023년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 당시엔 폴란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감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엔 체코 당국에 이해 제기를 하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프래그먼 CEO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체코 원전에 앞서 혈전을 벌였던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전 당시 프랑스 측 주요 기업인 알스톰의 핵심 경영진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시며 한국과 악연을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원전 분야에서 한미 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AI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자 이에 대응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곧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해 발언한 만큼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계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유럽은 미국, 중동 등은 한국이 진출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EDF의 안방인 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신사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아래 선별적으로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1에서 4호기를 건설하며 노하우를 쌓은 중동에는 지재권 논란 없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계획 추진 중인 원전 430기 중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유럽과 중동에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금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시장을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입찰에서 미국, 프랑스와 3파전을 벌였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에선 웨스팅하우스에 밀렸습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2022년 수주전 당시 폴란드도 우리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며 체코도 한수원을 선정한 뒤 NSC를 소집했을 정도로 원전 수주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외에도 고려하는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국내 건설사나 기자재 업체 등 우리 원전 생태계 기업들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이 10조 원 규모 시공 사업을 진행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원전도 국내 업체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상반기에 입찰이 유력한 사우디아라비아 2기 등 중동 시장에서 우선권을 받으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팀 코리아는 2009년 UAE 바라카 1에서 4호기 수주 후 사막 기후에서 처음으로 짓는 원전을 설계부터 가동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슷한 날씨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과 기자재 공급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원전 당국자는 자본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중동과 같이 해당국 정부가 100% 사업비를 책임지는 사업이 부담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한국이 유럽 시장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없이는 유럽 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미국과 경쟁 중인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 등에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사업을 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단독 진출도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한편 이날 루카스 불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한미 양국 정부의 MOU 체결을 환영한다며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원전 사업의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되는 가운데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이 3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이 32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 6천억 원, 2022년 25조 4천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2023년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이 그해 3월 이뤄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 2022년 8월 체결된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협회는 2024년 국내 원전 산업 매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중 수소재 거설비 건설 사업 수주 등의 영향으로 더욱 성장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해도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SMR 상용화 계획이 구체화하고 새 원전 수출 계약 소식도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약 40%는 가동 4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운전 개시 40년을 넘는 원자로를 집계한 결과 173기로 전체의 41%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기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형 헬기 수리온 첫 수출, 이라크와 1,358억 원 계약. 야후 재팬 뉴스란에 게재된 기사와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형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이 이라크에 수출된다. 한국산 헬리콥터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이라크 정부와 수리온 KUH-1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내용은 이라크가 특수 소방 항공기 2대를 도입하고 이라크 헬기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은 1,358억 원 약 147억 엔으로 지난해 KAI 매출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다. 지난 2006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와 KAI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수리온 개발에 착수했고 2012년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다. 당초 육군 기동 헬기로 개발되었던 수리온은 상륙 기동, 의무 후송, 해경, 소방, 산림 등 10여 개 기종으로 진화하며 신뢰성과 임무 능력을 검증받았고 지금은 약 300여 대의 수리온이 한국에서 군관용 헬리콥터로 운용되고 있다. KAI는 2026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와 소해 헬기 등 공격 및 기뢰 탐색과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에어쇼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DX에서 수리온의 실물을 전시했다. 올해 3월에는 이라크의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 중장 등이 한국을 방문하며 수리온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당시 알말리키 사령관은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로 이동할 때 수리온에 탑승했으며 KAI 본사에서는 수리온 계열의 중형 헬기 흰수리의 운용 모습을 참관하고 직접 탑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수리온의 이라크 수출로 한국 방위산업이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브라 대체할 한국산 소형 무장 헬기 미로온 1호기가 한국 육군에 인도됐다. 26일 한국방위사업청이 소형 무장 헬기 LAH 미로온의 양산 1호기를 한국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로온은 용을 의미하는 미로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미로온은 수리온에 이어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현재 한국이 운용 중인 500MD와 AH-1S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할 소형 무장 헬기다.
미루오는 기존의 대전차 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한국산 공대지 유도탄 청검을 비롯하여 이 75인치 로켓과 20터렛형 기관총을 탑재해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공격 헬기 대비 무장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표적 획득 지시장 BTADS를 장착해 전방의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능력도 확보했으며 미사일, 경보 수신기 MWR과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등 첨단 생존 장비를 탑재하여 전장 환경에서 각종 대공 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함상되었고 사동 비행 조종 장비 AFCS, 통합 전자지도, 컴퓨터 IDMC 등 최신 함전 장비를 장착해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이고 운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미루온 양산 1호기는 약 3년간의 제작 및 조립 공정, 기능 점검, 인수 검사 과정을 거쳐 한국육군에 인도되었으며 이번 납품을 필두로 한국육군은 2031년까지 160대에 달하는 물량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미루오는 지난 2023년 서울 ADEX와 두바이 에어쇼 등 국제 박람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육군은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생산 물량을 함공학교에 배치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 운용요원 양성에 우선 활용하고 이후 양산되는 물량은 육군 항공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은 최근 해외 수출도 순조로워서 무기 수출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생산량이 늘면 개당 단가는 내려가고 연구개발비도 늘어나는 법이다. 일본은 자위 대용으로만 소수 생산하다 보니 방산업체들이 운영이 안 되어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잦다. 일본의 무기 기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수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야후 댓글러들은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노인들이 많아서인지 고성능이면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많아.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성능이라고 다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다. 실제로 방위장비 수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것은 인도에 수출한 일본 전기 NEC의 통신용 안테나 유니콘, 필리핀에 수출한 미쓰비시 전기의 대공감시 레이더 정도뿐이다. 그 외에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 다행이고 전혀 관심을 못 받는 수준이다. 비싸고 고성능인 일본 제품보다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적당하지만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 생산도 가능한 한국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게 현실이다. 특히 K9 자주포나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같은 것이 잘 팔리고 있다. 한국 무기는 싸게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장이 잦아. 납기가 빠르다는 거 외에는 도입할 메리트가 없지. 군사무기는 기초공업력과 화학기술이 중요한데 말이야. 일본은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무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야. 애초에 일본처럼 지정학적으로 골치 아픈 위치에 있는 나라도 드물어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 군수산업과 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 말이야. 중국, 한국, 미국 같은 무기 수출 강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일본은 전시회 한 번 했다고 욕을 먹는다. 자위대가 AH 공격 헬기를 전량 운용 폐지해도 괜찮은 걸까? 코브라가 더 나은 거 아닌가? 한국은 군수품 수출을 차근차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구권 제품보다 저렴하고 납기가 짧으며 신뢰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출이 성사되면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자국 군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쉽기만 하다. 나는 모 중공업에 다니는데 민수용 제품에 치중한 결과 군수품 생산 기술이 거의 소실된 수준이다. 특히 군수품을 생산하던 세대가 대부분 은퇴했고 해외 및 군 부대와의 네트워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수 제품 관련으로 내부 규제가 강화된 결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체질이 됐다. 민수 제품 관련으로 내부 규제가 강화된 결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체질이 됐다. 비싸다는 건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민수용 제품을 파는 게 더 수익이 좋을걸. 미국 제품을 사고 싶지만 비싸서 못 사요. 성능이 떨어져도 저렴하니까 이걸로 참아요. 용이 100마리나 있다고 상상하니 용이 잡몹처럼 느껴져서 뭔가 약해 보여. 추락이 많았지. 수리도 자주 해서 수리온이라고 불린다던데. 이라크 정부는 사실상 미국 정부인가요? 소방대용으로 겨우 2대뿐이라니. 한국은 헬리콥터도 만들고 팔기도 하나. 무서운 나라네. 뭐든 다 하고 방심해 서는 안 되는 나라야. 이와야 장관, 한국과 회담하며 별다른 움직임은 없군. 한국인과 말다툼은 이길 수 없을 거야.